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안녕하세요. 오늘 29번째 시간에 오프닝을 맡게 된 정민여입니다. 와 괜찮네요. 저 승진한 거죠? 네. 네, 인사해 주시죠, 두 분. 예, 마른 돈가스입니다. 네, 정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진행을 하게 돼서 좀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정프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지금 잠깐 한 2회분만 지금 못 나오실 것 같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방송에 꼭 나오시겠죠? 예, 나오십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좀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이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좀 떨리네요. 은근히 또 이 자리가. 우리 정프로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께서 네 아량으로 예. 일당백 아니십니까? 네, 우리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화문 광장 행사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1월부터 비가 왔었는데 약간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네. 비가 점점 줄어들지 않고 많아지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저희도 예. 이제 갑자기 취소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 오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보통 게시판에 글 하나 올라오면 그 뒤에 네. 100명 정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그죠? 아니 저는 진짜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막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심지어 연차까지 내신 분도 네. 계시다고 예, 하셔서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월요일 행사가 본행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는 애초 일요일 있다가 월요일 밀렸다고 생각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월요일에 도정환 장관도 참석하고 그게 메인 이벤트였다. 그때 눈도장을 내가 꽝 찍었어야 됐는데. 예. 공무원 되실 수 있었는데 또 그리고 아쉽네요. 그날이 네. 바로 책의 날이거든요. 4월 23일. 월요일이 네네. 근데 어쨌든 올해 한 해가 책의 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앞으로도 일당백을 불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날 못 오셨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또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뤄봐야 할 책은 어떤 책이죠, 정박님? 네,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네, 윌리엄 골딩. 좀 낯선 이름이죠. 네, 처음 들어봐요, 저는. 우리 마도님은 솔직히 저 책을 잘 안 읽는데 마도님도 책 안 읽으세요? 영화만 보시는구나. 예, 아니 그 소설을 잘 못 보겠어요, 저는. 그런데 별로 안 읽었는데 그 읽은 책 중에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파리대왕입니다. 오, 이거 그래요? 이번에 얻어 걸렸습니다. 오, 저는 이 파리대왕이라는 책의 제목을 네. 사실 처음 들었고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네. 그냥 제 기억 속에 뭔가 파리로 시작하는 그런 것 중에 뭐 파리넬리 그 영화 뭐 이런 것만 좀 기억나고 예. 파리대왕은 이건 뭐지? 제목이 일단 주는 그 느낌이 좀 신선했어요. 네. 하긴 뭐 워낙 낯선 단어들이 조합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파리 새끼 이런 식으로 파리하면 이게 앞에 뭐 똥파리, 날파리 이런 식인데 이 파리 대왕 하니까 이게 뭘까 싶은데 이게 사실은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오. 그 당시 제 중학교 때인데 그 네.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만 해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그 작품은 다음 날부터 우리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읽어야 네, 돼. 그래서 외신을 통해 가지고 노벨상이 딱 선정된다 하면 출판사가 인쇄기를 밤새 돌려가지고 그리고 뭐 그 당시는 이렇게 노벨상 받았다는 그 인쇄도 따로 뭐 제작권 계약을 안 하니까요. 막 그냥 해적판으로 찍어내니까 네. 출판사들이 돈을 엄청 벌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이게 노벨상 받으면서 아주 뭐 그 출판이 잘 베스트셀러로 바로 등극을 했고 사실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동화 내용 같거든요. 좀 우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혀 네. 좀 이슬
하지 않은 일인데 근데 묘하게 또 이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는 게 좀 있었죠. 일단 이름에서 오는 그 신선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일까라는 그런 걸 갖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제목을 참 잘 지어야 되죠. 네. 어떤 장르의 책이에요? 장르는? 장르는 우리가 따지면 예전에 우리 15소년 표류기 이런 거 기억나요? 15소년 표류기. 그 뭐요? 만화책 아니에요? 그 예, 그렇죠. 그걸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만화 네. 그거 애니메이션도 일본 만화 아니에요? 아닌가? 그 일본 일본에서 만화도 만들었을 있었고. 거예요 주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주 15소년 표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뭘 그렇게 표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만화에도 예전에 한심이 표류기 뭐 이런 식의 네. 표류한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네, 애들한테 많이 그 당시 이제 뭔가 딱 모험심을 자극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전형적으로 모험 소설로 볼 수 있죠. 모험 소설. 네. 우리가 그 기존의 모험 소설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그렇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근데 톰소의 모험보다는 이제 좀 잔혹 버전이죠. 아. 그렇지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라고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작가가 윌리엄 골딩이라고요? 네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유명하다라고 우리가 해야겠죠. 근데 뭐 오해가 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분이 오해요? 이 파리대학 말고는 다른 거 뭐 별로다 이런 오해들도 사람들이 꽤 갖고 있던데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커상 맨부커상 요즘에 네. 맨부커상이라고 불리는데 한강. 예. 네, 네. 부커상도 다른 책으로 또 상도 받으시고 우연히 얻어 걸린 노벨 평화상은 평화상이래 노벨 문학상은 평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에게 평화를 준 것도 있으니까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얻어 걸린 노벨상은 아니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파리 대왕이 이제 1954년에 발표를 했어요. 네. 이분이 그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군인 생활도 좀 했죠. 해군으로서. 그래요. 2차 세계 대전도 참전을 했고. 그러니까 전쟁을 참전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주로 배에 올라가가지고 망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죠. 뭐 우리가 예전에 뭐 견시병 이런 이라고 하죠. 멀리 볼견자 볼 시자 해가지고 견시병 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고전 그리스 로마 고전들 이런 책을 좀 읽다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전쟁이니까 또 아무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네. 왜 인간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왜 인간은 어떤 마음속에 악한 악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을 했죠. 전쟁 예. 마치고 나서. 네. 그 선생님 하면서 이제 문필 활동을 해서 이 파리 대왕이 발표된 건 1954년이에요. 네. 83년 거의 한 30년 만에 그 인정을 받은 건데 예. 이분이 지금 말씀대로 뭐 여러 소설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뭐 번역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 핀처 마틴이라고 그 네. 소설이 또 하나 좀 비슷한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참 본성, 인간 본성의 악함이 과연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분 아무래도 좀 많이 그 고민했던 그런 작가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숨어 있는 어둠이 있죠. 인간 마음속에 깃든 어둠. 그 왜 그랬을까? 전쟁을 겪고 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거 그 아닐까 영향이 싶어요. 크겠죠. 네. 이분이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여를 하셨었고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예. 어쨌든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설들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온 게 이제 1954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해밍웨이는 2차 세계 대전이고 1, 2차 세계 대전이었는데 네. 그 이 소설이 나온 1954년은 제일 어때요? 유명한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죠. 그런데 한국 전쟁 때 사실 원자 폭탄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와 네. 그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뭐 사람이 수만 명이 그냥 목숨을 잃고 그 이후로도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1949년에 소련도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지구가 다 망한다.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거죠. 또 특히 우리 한국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은
뭐 한 원자폭탄 한 50발을 다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네. 만주와 뭐 우리 뭡니까 한반도 사이 압록강에 코발트 지대를 만들어가지고 향후 100년간 공산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방사능 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 만큼 상당히 좀 뭔가 세계 전체가 암울한 분위기 있죠. 다음엔 전쟁 나 무조건 이제 지구 인류가 절멸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 소설이 이제 구상된 그게 좀 있는 거죠. 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 이 노르망디라든지 우리 뭐 라이언 일본 과학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네. 단순하게 뭐 전쟁 때 뭐 폭탄 떨어지면 사람이 팔다리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화 보면 그냥 리얼하잖아요. 이게 막 총알이 진짜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막 그 피가 번져가고 뭐 자기 팔다리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네. 병사들 나오고 뭐 이건 뭐 어떻게 그 정말 참상이라는 게 피부에 딱 진짜 완전히 살같이 와닿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이 소설이 만들어질 때 했던 배경도 그 2차 세계대전보다 좀 더 이제 더 후의 일이. 네. 그러니까 좀 더 규모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이 잔혹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잔인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소설이 만들어졌다.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소설이라고 봐도 될까요? 완전히 뭐 멋있습니다. 왜 이러지? 이거는 완전 뭐 본질을 오늘 너무 힘드네요. 저 이 아슬아슬 줄타기라는 이 진행과 저의 원래 그 역할 사이에서. 뭐 작가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골딘 같은 경우는 그 네. 이후에 한 평생을 그 무난하게 잘 보냈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산층은 중산층인데 좀 하류 중산층이라는 거죠. 자기가. 영국 내에서. 네네. 그래서 뭐 물론 뭐 부친도 뭐 우리 영국의 지리 교과서 저자기도 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상류층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국은 귀족과 평민이 지금도 딱 나눠져 있는 거의 신분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 신분 사회 속에서 이 사람도 이제 계속 그런 어떤 고민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질들을 많이 생각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상당히 오히려 그런 중산층 하류 중산층의 생활이 오히려 자기가 전체적으로 인간 사회를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자기는 자기 살아온 생활 환경을 아주 만족한다. 어머니는 좀 다르죠? 또 여권 운동가였던 네. 것 같은데. 그래요. 여권 신장. 예. 그래서 뭐 이분도 상당히 좀 이 잘생겼어요? 그렇네. 뭐 머리는 좀 벗겨지셨지만 일단 수염이 많고요. 그렇죠. 네. 이분도 마초 느낌 나는데요, 그분도. 그렇죠. 담배를 삐딱하게 물고. 네네네. 그러니까 골딩도 아주 어떻든 뭐 무난하게 그 인간과 사회에 대해 특히나 악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성악설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좀 악하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순진무구한 어린애라도 네. 두고 있으면 저절로 악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이런 거하고도 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인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네.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네.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또 뭐 성선설, 성악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네.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박님. 네. 성선설, 성악설 네.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일단 뭐 네. 성악설하면 순자, 동양에서는 순자.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성선설에는 누가 있었죠? 맹자인가요? 그렇죠. 맹자. 동양 말고 서양 쪽 아는 서양이요? 아는 거 서양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서양의 성선설은 누가 있겠습니까? 서양의 성선설. 루소? 맞아요? 대단하신데. 나 오늘 신들렸는데요. 예. 오, 대단. 서양의 성악설. 서양의 성악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서양의 기억이 안 성악설. 나요. 뭐 우리 리바이어든 나온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인간은 원시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의 그 홉스. 홉스. 네, 홉스는 이제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막 그냥 한마디로 짐승들의 세계가 된다. 자, 그게 바로 이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고 루스는 어디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고귀한 야만인 해가지고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는 동시에 연민의 욕구가 있다 이거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욕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소는 사실은 성선설, 홉스는 성악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순자도 근데 우리가 이제 성악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순자한테 공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한비자라든지 이사라든지
법가가 되거든요. 네. 제자백가에서. 네네. 그 법가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절대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본보기 다스려야 되고 무자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믿을 거 못 된다. 성악설을. 그래서 순자를 우리는 법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순자는 육아입니다. 육아에 속하는 그래요? 거예요. 육아에 속하는데 이제 그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거지 법가는 아니에요. 순자는 이제 육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순자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요? 중국 시진핑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순자예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시진핑이 네. 아주 이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정말 소년 혁명 대장인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중국 공산당 활동을 해가지고 중국이 나중에 공산당이 대장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시가 마를 뻔했는데 그거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가 예난 지방에서 공산당 활동을 잘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일종의 해방구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거기서 힘을 보존을 해가지고 결국 중국 혁명을 성공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그 시진핑이 그 얼마나 그러니까 시중센 아버지 밑에서 이제 완전 금수저로 자랐는데 네. 15살 나이인가요? 예. 그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루 아침에 엄마 아버지 가족들 자기 가족들 다 뿔뿔이 이산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먼 섬서성 쪽으로 쫓겨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열심히 읽은 게 바로 순자거든요. 인간이란 것은 믿을 수가 없고 항상 이거는 뭔가 다스려야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순자에 입각한 건 뭡니까? 법가잖아요. 네.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스리고 또 순자가 그때 가장 싫어했던 게 이제 공무원의 부정부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진핑이 2012년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네. 제일 먼저 했던 게 호랑이도 18위도 다 때려잡자. 호랑이라는 건 아주 비리의 몸통들 좀 큰 권력자들이죠. 네네. 그런 놈도 다 잡아들이고 또 이제 18위는 아주 하급 관리들, 하급 공산 당원들 그런 식으로 한 이제 부정부패 운동을 하게 된 게 결국 이 순자의 영향이 큰 거죠. 성악설에 바탕하고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좀 성악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요.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좀 성산설 같아요. 아 왜요? 그냥 왜 막 옛날부터 뭐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비롯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 정이라는 문화가 일단 있잖아요. 용서도 사람 잘하고. 사이에 뭔가 그런 관용의 미덕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입식이든 어쨌든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네. 법가라든지 성악설보다는 성선설에 바탕한 이런 거를 좀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게 어른이 권위를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네. 우리 정민님 제일 싫은 게 그거라면 가르치러 들고 반항하고 싶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우리 예전에 논어도 했지만 논어에도 공자님은 절대 어른이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라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먼저 어른이 어른다워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항상 좀 윗사람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러잖아요.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하려면 먼저 윗물부터 맑아라. 이런 게 우리 강하잖아요. 그 말은 결국 성선설이 좀 강한 거거든요. 뭔가 윗사람이 법이라든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따라라 이런 것보다 좀 항상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라. 스스로 실천. 네.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이제 좀 엄벌을 내리고 이런 것보다 교화를 하는 거. 자, 내가 참 잘해주면 애들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네. 그런 거 보면 좀 저는 성선설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구할까 싶기도 해요. 작가든 뭐 지식인이든 되게 그걸 나눠서 연구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왜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인간은 너무 별의별 이상한가요? 짓을 다 하니까. 아니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형을 나누고 그러는 것도 규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아주 근본적으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네. 왜냐하면 사실 그게 바로 중국에서 치면 제자백가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 인간을 연구하게 됐냐. 네네. 인간을 연구 안 하고 그냥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놔 한 몇백 년 지켜보니까 그냥 틈만 나면 싸움하고 틈만 나면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틈만 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개판 그러니까 정말 개판이 돼버린단 말이야. 네. 아싸리판이 돼버리니까 이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정리정돈이란 말이 좀 어감이 좀 하지만 인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자연스럽게 좀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인간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고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이 과연 어떤 정도 마음까지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인간을 이해를 해야지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그거 만들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려면 그냥 인간을 어설프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되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사에서 한번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마르크스가 이제 대표하지만 우리 자본론 배웠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서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공산주의적 인간형은 뭐냐면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그렇죠. 공공의 이익. 내 사유재산을 탐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탐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를 끊어내고 흔히 말하는 역사와 뭐 노동자 계급 민족을 뭐 그런 식으로 큰 대의에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 1917년에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소련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에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욕망에 따라서 정말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더니 역시 공산당원들은 똑같은 귀족이 그 안에서 똑같은 귀족이 돼버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 그대로 이런 민중과 뭐 인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겼더니 자기들이 특권 계급화 돼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더 위해서 살아가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옷은 전부 다 인민복 입잖아요. 예전에 뭐 소련도 그렇고 지금 북한에 김정은도 항상 인민복 다 입잖아요. 인민복 입는데 그거야 뭐 보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생활은 뭐 그렇지. 말도 못하게 정말 초화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결국은 제2의 귀족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91년에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됐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그 시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죠? 또 물론 뭐 그걸 인해서 이 혜택을 보고 또 그것들이 인류 역사에 끼친 뭐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건 맞지만 어떻든 간에 결국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람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근데 또 반대로 또 경제학 쪽에서는 항상 인간을 이기심이 강한 사람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모형을 항상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대 경제학은 항상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런데 그렇게 세팅을 했더니 깨지는 가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는 또 반대적으로도 또 그런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봐도 안 되고 참 어렵다.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아니 합리적인 소비 행위에 있어가지고 명품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거란 말이죠. 이게 왜? 그건 합리적입니다, 정관님. 그러니까 경제학 쪽에서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비 행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도 합리적이다라고 보잖아요.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수많은 이제 뭔가 어떤 내가 효용을 느끼면 된다거든요. 중요한 거는 가치라기보다 내가 느끼는 효용. 내가 이게 또 가치 있다고 느낀다. 난 여기서 효용을 가진다. 이러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적으로도 명품을 제가 뭐 명품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명품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가장 내가 갖고 싶어하는 비싼 브랜드의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을 원래 처음부터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뭐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가방을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다른 가방을 사겠죠. 이 가방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다른 이 브랜드보다 더 낮은 브랜드의 가방들을 계속 사지만 내가 갖고 싶었던 건 이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 모든 가방들의 가격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100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은 나는 가장 갖고 싶은 이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갖고 싶었던 비싼 걸 사야지 그 쓸데없는 것들을 사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는 이 주의거든요. 그 사실은 근데 이 명품 어떻게 보면 이걸 누군가는 명품 지상주의인데 명품 원리주의라고 볼 수 있다. 명품이 제일 원리가 되고 근본이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서 IS하고 똑같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정박님. 아니 그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믿지 마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로 받은 교육들이 네. 대체로 너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이 사기 치려는 사람도 많고 그치. 피해를 그러니까 항상 너만 믿고 누구도 믿지 마라 이런 교육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라니까 우리가 진짜 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믿지 말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하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는 꼭 믿고 싶다. 네. 그럴 때 보통 나오는 게 제가 보면 이제 명품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뭐 스마트폰 뭐도 마찬가지고 또 건강식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에 이게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취향이다라고 하는데 네네. 제가 보면 그거는 사실 하나의 취향에 일종의 오타쿠식으로 네. 몰입하고 열광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아무도 믿지 마라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 뭐라도 믿을래. 이거 하나는 무조건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럼 맞는 지금 것 아까 말씀 그랬잖아요. 네. 이게 명품을 이 가방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방을 샀더니 네. 이게 사실은 결국 100개가 돼도 하나도 네. 만족 안 되고 오히려 네, 더 그 돈만 다 버렸지. 돈만 버리고 허무하기만 하고 네네.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원리주의 우스갯소리 IS 했던 이야기가 네. 그 원리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똑같으니까 뭐 하나라도 믿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좀 실감이 나니까 자기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사실 종교가 예전에 우리 니체는 신은 죽었다 했는데 왜 갑자기 20세기 말에 더 이슬람 근본주의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네. 근본주의. 그게 결국 뭘까? 너무 믿을 게 사라지니까 뭐라도 믿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원리주의가 다들 하나씩 자리 잡는 거죠. 특히나 왜 제 에르메스를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있다는 리얼한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만약 에르메스를 갖고 있으면 네. 이 내가 좀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리얼하게 내가 삶의 감각이 느껴진다 이거죠. 다른 가방 100개를 가지고 있어봤자 네. 느껴지지가 않는데 요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느낌이 가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 발전하면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짝퉁이나 불순한 것을 그냥 다 삭스리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요거 하나만 내가 이 오리지널에 대한 이것만 가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나타나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면서 이민을 반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불순한 건 다 들어오지 마. 이렇게 돼버리고 벽을 쌓는다라든지 그 퍼포먼스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우리끼리만 살고 있고 좀 배타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심리 상담소인 줄 알았잖아요. 일리 있네요.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문제인가요? 마도님이요. 네. 아니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예. 본래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럴까요? 그래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하면 뭐 새로운 걸 마도님 잘 믿어요? 사기 많이 당하셨어요? 네, 많이 당했죠. 진짜? 오늘 저한테 한번 또 당해보실래요? 마도님 좋은 투자거리가 있어요. 정말 잘 넘어갑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집 날리 보신 적 그래서 없죠? 대출이 많으시구나. 아니, 집을 우리 날리 보신 적 없죠. 집을 날리 보신 적 없죠. 아직은 안 날렸죠. 근데 보통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집을 날리고 막 큰 돈을 날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은 사기를 당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어떤 노력.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거기에 기웃대었던 애정들 있잖아요. 기대 이런 걸 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는 그걸 사실 당하긴 당했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사실은 이제 그 집이라든지 돈, 자동차 안 날라갔으니까 이게 본인 마음속에서는 그걸 자꾸 바트를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배웠다. 네, 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기가 그게 사기예요. 큰 인생 경험했다. 예, 좋은 경험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크게 이제 뭔가 상처를 안 받았다. 아니 상처는 많이 받죠. 근데 상처를 받은 건데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신승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교에 이게 많이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사실은 종교를 믿는다는 게 다른 어떤 걸 믿고 하는 것보다 상처를 덜 받거든요. 종교를 믿는 게. 우리가 종교를 신을 믿을 때 네. 다른 거 믿으면 믿는다든지 다른 건 뭐 할 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시험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아무리 나와버리니까. 공부를 잘한다 해도 누구하고 비교해가 몇 등이다 이렇게 되는데 종교는 절대적이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죠. 나와 신과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상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종교 활동에 많이 빠져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종교가 여러 가지 왕성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다는 소리도 되겠죠. 저는 아직 상처를 덜 받았나 그러니까 아직 안 가신대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게 사기를 많이 당한 게 네. 이게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자꾸 배신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원리주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당하기 아직까지는 싫으니까. 에르메스 가방과 그 검은 비닐봉다리의 차이를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남자들은 그렇죠. 네, 남자들은 그런데 이제 또 여자들은 뭔가 그게 인생의 목표처럼 네. 물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으시겠지만 네. 정박님은 사기 같은 거 잘 당하세요? 저도 이제 막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 이제 돈반 안 당하면 사기 안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기 오히려 잘 당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돈만 안 당하고 집만 안 날리고 물질적인 것만 물질. 아니면. 그런데 그게 결국은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과 시간을 뺏기게 되면 결국 물질은 그냥 따라가게 되거든요. 일단 시간부터 아껴야겠네요. 시간부터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금 당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잘 당하는 생각해 건가? 보세요. 요즘 접근한 사람 중에 아니 뭐 요즘 뭐 영화 편집하는 것도 저희가 이 영화가 잘 되면은 막 그런 유혹으로 싸게 편집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게 바로 사기잖아요. 잘 되면 인천 앞바다에 배 들어오면 다 뭐. 저는 나름 미래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도 정프로한테 지금 사기당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기꾼 어디 간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작가 얘기까지 하고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목 얘기 잠깐 초반에도 언급하긴 했지만 파리대왕 제목에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 파리대왕 자체는 이 책의 소설에 보면 네. 아이들이 돼지를 일종의 멧돼지라고 봐야겠죠. 멧돼지를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이 뭔가 애들이 알지 못하는 몬스터가 있다 이거죠. 이 섬에 몬스터, 괴물, 야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수에게 뭘 갖다 바쳐야지 얘가 우리를 공격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이 돼지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그 어떤 창 같은 거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돼지 머리를 꽂아 놓거든요. 네. 그 돼지 머리를 꽂아 놓으니까 그 돼지 머리에 파리들이 바글바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돼지 머리가 파리대왕인데 실제로 파리대왕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나오는 우리 이제 성경에 보통 바알세부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악마의 화신으로 나오죠. 부정적인 의미네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 말로 이제 여기서 이제 베르제바브 해가지고 파리의 왕, 파리대왕이라고 해요. 파리대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히브리 말로 베르제바브인데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악의 화신 바알이죠. 영어식으로는 비엘제버브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네. 악의 화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바알세부. 근데 왜 이제 그럼 악마를 파리라고 하느냐니까 파리가 하여튼 항상 성가시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좀 어쨌든 지저분한 음식이든 지저분한 물건에 파리들이 좀 달라붙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파리라는 게 저는 이제 왜 악마하고 비슷하냐면 파리는 사람이나 동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알을 낳아버리잖아요. 알 낳아가지고 구더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고 죽어 있는 차이는 딱 파리에 달려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파리를 못 쫓으니까 파리가 안심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몸이라든지 짐승의 몸에 알을 낳아가지고 구더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 파리라는 것들이 상징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죽음하고 같이 딱 뭐 부패하고 파멸에 파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파리대왕 하면 악의 화신, 생명하고 좀 반대되는 의미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바알세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알은 사실 농경의 화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히브리 유태 민족들은 이 바알 농경신을 그렇게 정오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악마 중에서도 가장 악마의 대장이다. 농경의 신을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지나가다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 기본적으로 어떤 풍요를 주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음식이 많고
고기도 많고 이제 우리가 딱 좋아요. 주지육림이란 말이에요. 술도 많고 음식이 많아요. 너무 많으면 개판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이 해방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로 이제 이 농경신이 상징하는 게 섹스와 술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본래 그 디오니소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네. 나오죠. 바카스. 그 바카스 디오니소스 신이 바로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잠들어 있던 욕망을 확 깨워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술 마시고 개 된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 바알 신이 상징하는 게 일종의 오르기아라고 해요. 오르기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광조 막 날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성을 잃고 그냥 막 우리 흔히 말하는 막 황홀경. 우리 샤머니즘으로 치면 우리가 뭡니까 빙의가 돼가지고 빙의가 돼가 완전히 막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것. 아니면 이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그냥 빠져나가는 느낌. 일종의 뭐 엑스타시 상태라고 환각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환각 상태 되고 뭐 완전히 외부와의 감각이 끊어지가 혼자 완전 희열에 잠기는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유태 사람들은 저렇게 인간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렇게 막 마음대로 날뛸 때 악이 스며든다고 본다는 거죠. 저쪽 사람들. 그래서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런 어떤 바알신,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일 악마 중에 악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을 금욕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 말 맞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신보다 지금 사람들이 맨날 음주 가면 좋아하잖아요. 지금 맨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알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알 신이 이겼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일하면서도 술을 마시던 문화였으니까 막 반일하다가 술 마시고. 아니 뭐 그래도 새참.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참 재밌는 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흔히 말해서 자 유태민족은 일종의 농경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양을 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족들하고 자기들이 쫓아내고 그걸 장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농경의 신들을 완전히 악마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 중국도 비슷하거든요. 중국도 본래 이제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의 왕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주왕이에요. 네. 주왕이 달기라는 이제 여자에 빠져가지고 막 주지육림이라고 하죠. 막 그냥 난하게 놀았다 뭐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공자도 은나라 후손애가 술을 담그는 걸 뭐 술도 좋아하고 제사 지내는 걸 좋아했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인신공양해가지고 사람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내는 귀신을 달래면 산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실제 사람을 죽인다고요? 네. 아무 죄 없는 사람을요? 네. 그때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당시 은나라 사람들. 왜냐하면 저 은나라 사람들이 주로 잡아온 사람들이 어디냐면 자기 나라 민족들을 제사 지낼 때 쓰는 게 아니고 저 중국의 강족 지금 이제 티베트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목을 쳐가지고 목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할 경자 있지 않습니까? 네. 공경할 경자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거든요. 사람의 목을 쳐서 피가 떨어지는 모양.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귀신에게 달래줘야 되니까 항상 좀 멀리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이라는 뜻에는 존경한다 할 때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죠. 친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은나라가 그렇게 제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주지육림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은나라를 그렇게 타도한 나라가 주나라잖아요. 네. 주나라는 뭘 모시냐? 제사도 제사인데 거기는 하늘을 제사로 모시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건 인격이 없잖아요.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보는 뭔가 그거를 이제 딱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늘이다. 천명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인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은 순장 풍속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뭐 이제 산채로. 높은 사람이 죽을 때 산채로 같이. 이런 거다. 예,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금약하는 거, 금소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당시에 지금 유태민족과 그 바알신과 야훼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은나라 주나라 이런 변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명의 그 변화 단계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괴를 좀 같이 가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파리 대왕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어떤 그 악을 불러오는 것 뭔가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 악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겠죠.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 왜 굿하거나 아니면은 그 요즘도 그러나요? 개업식 뭐 이런 거 할 때 돼지머리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갖다가 하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한번 예전에 역사책에서 한번 보긴 봤는데 네. 그 돼지 그 글자 돈자가 네. 뭐 돈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네. 그걸 한번 본 것 같아요. 뭐 네네. 그 돼지 머리가 돈을 상징한다, 재물을 상징한다는 의미 비슷해가지고 한자 네네. 의미 비슷해가지고 쓴다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뭐 사람 머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막 예전에 뭐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전에 만두가 만들어진 것도 만두가 머리 두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삼국지 보면 기만할 만자에다. 네. 삼국지에 보면 네. 이제 제갈량이 네. 그 만두를 예. 그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귀신에게 예. 봉양을 하는 거죠. 예. 나 이제 사람 만두 안 머리 대신. 먹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신으로 예. 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 모양으로 사람 머리인 그렇네. 것처럼 만든 머리 거죠. 모양이네. 예. 그러니까, 안에 열면 막 이것저것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어두운 인간의 어두움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어둡다 해서 그걸 다 없앤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어떤 개몽되지 못한 어두움이 있죠. 인간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묘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또 악을 보면 알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네. 공감하는 그런 어떤 연민의 마음도 있는 반면에 그 독일 말로 그 샤덴프로이데라 해가지고 쌤통이다 하는 거 있죠. 꼴 좋다 이런 거 있죠.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 샤덴프로이데 뜻이 이거예요. 흔히 말해서 프로이데는 기쁨, 환희고 네. 샤덴은 남이 고통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걸 이제 독일식으로 해석하면 남의 고통은 꿀맛 같은 기쁨을 준다. 남이 잘못되는 거는 꿀맛 같은 기쁨을 준다 나에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참 묘한 그 악마성과 천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런가 봐요. 네. 이게 좀 극단적이기는 한데 이게 남의 고통이 꿀맛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우리 뭐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새삼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게 되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쌤통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이게 너무 그 나가지만 그 우리 칸트라는 네. 사람 있죠. 우리 독일의 철학자 칸트 같은 경우가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래서 악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근본 악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네. 인간은 도덕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에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같은 거 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그 대상을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하면서 얻는 자신의 기쁨이 더 크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그게 더 교묘한 절대 악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칸트에 있어 가지고는 뭐 사람을 죽이고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논할 가치가 없는 거. 그건 어차피 네. 비합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건 악 자체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것들.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거는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이 깔려 자만이라고 하죠. 자애와 자만이라고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교묘한 악의 정체는 교묘하다는 거죠. 오히려 어설픈 악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라든지 오히려 네. 세상과 타협해서 하는 걸 못 배워서 그렇게 한 어설픈 바보인 거고. 그런 거는 하수들의 그렇죠. 악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 근본 악은 사실 그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엄격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 과연 진짜 뭐 착한 일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선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 그렇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칸트의 의미는 그게 꼭 그래서 나쁘다 이런 것보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의식을 시켜줘야지 사람이 그 안 빠진다는 거죠. 자기 타락에 안 빠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타락에 그런 빠지게 일을 하되 스스로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마음가짐으로. 그렇지. 네. 나 혼자 그러니까, 막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칸트식으로 따르면 뭐 어떤 이념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것도 칸트에 따르면 근본적인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사실 그 엄격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네, 사실 어떤 그렇잖아요. 행동을 어떤 하든지 행동을 간에 하든 다 간에. 그렇게 네.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바로 그걸 계속해서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지. 마치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는 저 나쁜 놈을 욕하니까 난 착한 놈이다. 그렇게 하는 건 제가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노답이다. 사실은 그렇게 욕을 하고 그거 하는 내 자신을 잘 돌이켜 볼 때 내 자신에 숨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교묘하게 위장된 네. 악이라는 것들을 잘 봐야 된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네. 필요한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는 도덕적인 인간은 사실은 나쁜 일을 안 하는 게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고 바로 지금 고민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게 맞니 안 맞니부터 시작해서 그 고민을 해야지만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거지. 욕하는 걸로 끝 이런 사람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가도 그러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본격적으로 파리대왕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핵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비행기로 후송이 되던 한 무리의 영국 소년들이 어느 무인도에 불시착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나이가요, 대여섯에서 12살에 이르는 이 소년들은 12살짜리 렐프의 지휘 아래 생존 방법을 찾고요. 또 구조를 위해서 봉화를 올립니다. 네, 그러던 중 불을 관리하던 잭과 렐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소년들은 두 패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오두막을 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렐프와 달리 또 이제 한 패는 소년들을 겁에 질리게 만든 짐승을 잡으러 나서야 한다는 잭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사냥에 나서는데 결국은 이 멧돼지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되죠. 잔치를 열고 렐프의 무리를 초대합니다. 반대쪽 무리를 이제 초대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사냥을 자축하며 춤을 추던 잭의 무리는 소년들을 겁에 질리게 한 이 짐승의 정체가 낙하산병의 시체임을 알리려 한 사이먼을 흥분한 상태에서 살해하고 맙니다. 이제 렐프의 곁에는 참목격인 돼지와 몇몇 꼬마밖에 남지 않았고요. 점점 더 흉포해지는 잭의 무리는 렐프 무리가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근시 소년인 돼지의 안경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일로 렐프와 잭이 격렬하게 다투는 동안 잭 무리의 로저가 바위를 굴려 돼지를 죽게 만듭니다. 렐프는 달아나고 잭 무리는 사리를 품은 채로 렐프를 찾아 나섭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렐프를 잡으려고 불을 지르고 네. 이제 거의 무슨 뭐 사냥하듯이 막 몰이하듯이 몰이하는 거죠. 예, 독주몰이 쫓아가다가 네. 그 불 피운 것 때문에 네. 지나가던 배가 이제 보고 와서 구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결국은 근데 구조가 이제, 되네요. 예, 너희들 무슨 전쟁놀이 하고 있었니? 예. 그 안에서 그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루어졌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울면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잭도 울고 다 울죠. 뭐. 예, 다 울면서 갑자기 애들로 바뀌면서 그렇게 싸우던 애들 짐승들이 예. 그 짐승 애들이 다시 또 애들로 돌아. 다시 아이들로 순진무구한 아이들로 돌아와서 울고 네, 그러면서 끝나요. 충격받으셨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까 정박님이 뭐 무인도 얘기하시고 막 이랬을 때도 뭐 심리 소설이라는 얘기, 잔혹동화라는 네, 네.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큰 줄거리 자체가 뭔가 무인도에서 일어나는 막 모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군요. 모험은 모험이죠. 모험은 하죠. 뭐 이제 뭔가 짐승이 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이제 한번 살펴보러 갔다가 막 또 불이 나게 도망가고 뭐 그리고 멧돼지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험 소설의 형식은 띈 거잖아요. 네네. 근데 모험 소설도 되고 결국 또 나중에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옛날에 애들하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바뀐 거잖아요. 일종의 성장이라는 그렇죠. 성장 소설도 표현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소설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정치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렐프로 상징되는 어떤 문명이라든지 그죠? 어떤 질서. 네. 일종의 의회를 만든 거잖아요. 예. 렐프와 픽이라는 아이가 이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저기 소라 껍데기를 들 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 우리 마이크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규칙을 하는데 잭이라는 애는 이제 멧돼지 사냥에 나서는 전투 집단들 얘들은 일종의 그런 걸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센 놈이 짱탱이고 강자가 그렇죠. 강자가 사로잡는다. 그렇죠. 그런 어떤 야만의 세계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렐프 집단의 세계에서 살아가느냐 네. 돼지를 죽이고
그저 사냥을 하고 죽이는 어떤 죽음의 잭의 세계에 살아가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우위적인 정치 소설로 알레고리 소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위라고 하더라고요. 하죠. 그 전체 소설을 다 하나의 상징으로 전체 뭔가 특정한 하나라기보다 소설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당시 뭐 미국과 소련의 대립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념이라든지 정치 뭐 이것저것 다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기독교 소설이다. 결국은 그 섬이라는 게 기독교 소설이요? 그 섬이 결국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아. 섬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탁 애들이 갔는데 그 순전무관 애들이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 무인도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보면 잭일 땅들을 이렇게 성가대로 세팅을 해놓은 것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뭐 볼 수 있는 게 아주 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죠. 특히 또 뭐 사이먼. 마지막에 그 군인들이 영화에서는 이제 헬기가 오고 60년 영화는 헬기가 구조하러 오고 소설에서는 배가 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군인은 어떻게 보면 신이죠, 신.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 죽게 돼 있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갖고 신처럼. 그러니까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종교적인 알레고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소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좋은 소설이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이 작품이 영화도 많이 됐나요? 영화로는 2번이 됐었고요. 63년에 이제 발표된 게 있고 90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63년에 나온 건 이제 흑백으로 나오고 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막은 없더라고요. 제가 본 건 자막도 있었습니다. 자막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게 작년에 워너브러스에서 이 소년들로 돼 있잖아요. 소녀들로 된 파리대항을 만들겠다고 제작 발표를 했는데 무산됐어요? 반응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있으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긴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죽이지 않으려나? 여자들끼리 있으면 진짜 어떻게 여자들끼리 다를까? 있으면 궁금하다. 저도 좀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골딩이 살아있을 때 인터뷰를 한번 했을 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이 왜 여자는 없고 남자들로만 돼 있냐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었대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모험 가면은 대부분 다 남자 소년들이 가잖아요. 소녀들은 안 가. 그러니까 골딩은 그렇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소년이어 봤기 때문에 그냥 소년들로만 썼다고. 그 마음을 아는구나. 자기 생각에는 남자애들을 이렇게 딱 외딴 섬에 놨을 때 이 사회 그 스케일 작게 해가지고 그 작은 사회 축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보다는 남자애들을 갖다 놨을 때 좀 더 사회 축소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 아닌가요? 우월은 아니고 작가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남성 중심주의 우월주의까지 있고 사회를 남성이 이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폭력성을 드러내는 데서는 남자들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모험 소설 나온 것 중에 여자가 모험 떠나는 건 없잖아요. 없네요. 지금 뭐 보물섬도 남자애가 가죠. 그리고 뭐 로빈슨 크루소 신밧드의 모험도 그렇고 우리 톰 소여라든지 허클베리 핀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만화 나왔던 아까 말한 한시미의 몸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70년대 80년대 만화에도 여자 모험 떠나는 거 뭐 빨간 머리 엔정도 빨간 머리 엔도 모험은 아니지. 그렇지. 여자가 끼면은 얘기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이건 또 무슨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력 투쟁만 하고 있다가 남자애들끼리 있으면은 갑자기 이제 애정 관계가 오가고 하면서 삼각 사각 되면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서부극의 구조.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좁은 고립된 공간에서 하나의 어떤 한 성을 가지고 딱 뿌려졌을 때 오히려 더 극명하게 뭔가 그 권력의 본질이라든지 어떤 인간성의 본질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애들 중심으로 이런 애들 중심으로 한번 탁
풀어봤을 때 뭐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하네요. 뭐 같이 언급이 자주 되는 실제 사건이 또 그 아나탄 섬의 여왕벌. 그게 무슨 또 여왕벌은 뭡니까? 뭐예요? 무인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배가 무인도는 아니고 사람이 하여튼 적었어요.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실제 남편은 배 타고 어디 잠깐 일보러 갔고 네. 가게 주인하고 여종업원이 둘만 있었던 거예요. 그 섬에. 네. 그런데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얘네들처럼 파리대왕 애들처럼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남자가 40명에 여자 하나잖아요. 그거 너무 잔인하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장이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와이프다. 부인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면서 모든 질서가 깨지고 남자들끼리 죽이고 그 사장도 죽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계속 이제 혼자 살아 있고, 그러니까 여왕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나중에 남자들은 많이 죽고 여자들 이제 살아서 다들 이제 일본으로 이제 송환이 됐는데 그 여자분은 그걸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건이 그런 사건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 그렇죠. 아나탄 섬의 여왕벌 사건이라고. 그 섬에 내가 갔을 걸. 정말 많은 남자들이 제일 힘센 죽었을 거예요. 남자가 그럼 날 차지했을 거 아니야. 네. 아니죠. 뭐, 살아남은 사람이 그렇죠. 살아남은 자가 차지했겠죠. 다 숨어 있다가 그냥 네. 그러면은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비판은 없었어요? 뭔가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좀 잔혹한 내용의 소설을 써서 그런 비판 같은 건 없었나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잔인하거든요. 그렇죠. 그 어릴 때 그 풍뎅이라든지 네. 개미라든지 네. 그리고 이런 그 곤충들이나 짐승들 그냥 막 무자비하게 애들이 날개 뜯고 다리 뜯어내고 야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릴 동네 이제 한 60년대였다고 하는데요. 5, 60년대는 자기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돌멩이도 던지고 그랬어요. 그만큼 애들이 배타적이고 그리고 애들이 적개심 이런 어떤 투정적이고 그런 게 상당히 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순진무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순진무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유혹에 잘 넘어가요. 맞잖아요. 순진무구하니까 유혹에 잘 넘어가고 오히려 악에 빨리 동화가 돼버려요.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들을 설정을 했겠죠. 여기 애들도 돼지고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이건 뭐 2부에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진짜 잠자리 이런 거 아예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렸을 땐 오히려 잠자리를 막 잡아가지고 그때는 잠자리가 많았으니까 잠자리 잡아서 막 구워 먹고 그랬어요. 구워 먹은 거는 그나마 먹으셨으니까 다행이죠. 그래요? 저는 아니 그건 먹는 거니까 그는 차라리 조그만 애들 가지고 노는 폭탄이 아니고 폭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잠자리 꼬리에다 매달아가지고 그랬었기도 했었어요. 네. 이래서 남자와 여자의 스케일이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장 잔인한 행위는 오히려 이 아이들 이게 아니라 그 어른들이 저지르는 행위 있잖아요. 거기 사실 영화에 그 소설에도 언급돼 전쟁이잖아요. 결국 전쟁이 가장 잔악한 행위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뭐 충분히 이 정도면 그 뭐 아이들 가지고 큰 비판을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일종의 우위 소설로 받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파리대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가 이야기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부는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겠죠? 네.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기다려주세요.